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의원들이 막 농성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이미 제출하는 걸로 일단 좀 뭐 정리는 됐다고 하는데, 자,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의원님? 일단 이제 정당이라는 좀 특성이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국회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좀 제한하고 오히려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을 좀 반발하고 또 국회의장의 그 허가가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뭐 그냥 뭐 집 드나들듯이 많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국회 내부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원내대표였던 그 이제 추경호 의원 그리고 현재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이전에 이제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 포함한 정당 내부에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탄압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게 너무 과하고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광범위한 어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난번 당원 명부 전체를 그거를 물론 이제 특검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특정돼 있는 명부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당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내부적 목소리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회 안 공간이든 당사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도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인사하러 와서 차를 한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죠. 예. 제가 그 검찰이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그 곳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정당 또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네. 선관위 등등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론기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로펌이었어요. 그때 그 서초동 그 로펌을 그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많이 그 털어가지고 그 일부 로펌들이 아예 민주당 의원 걸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 LKB라고 그 예, 로펌이 있잖아요. 예. 그 로펌이 왜 민주당 의원 걸 제일 많이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글로 다 간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하도 로펌을 그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린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기관 특수한 기관이죠. 왜냐하면 언론기관은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로펌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 그다음에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번 특검이 내란 특검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그런데 원내대표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자료가. 예,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내대표란 그 실이 공간이 오신환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의 개방적 공간입니다. 그 원내대표 방도요 거의 그냥 오픈돼 있다시피 돼 있어요. 아무나 와서 누구나 이제 들락날락할 수 있다. 들락날락하고 거기에 뭐를 기중품을 심지어 뭐 제 기중품 두는 곳조차도 꺼릴 정도로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절 정도 오픈돼 있는 공간이라서 거의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특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한번 의장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국회 공간은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해서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러면 있어요. 각을 받고 요걸 한번 줘볼게요. 이제 특검이 이제 그 수사하고자 하는 그 의혹의 핵심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고의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의혹의 네네. 핵심. 물론이죠.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요. 네. 이 점은 이 의혹의 어떤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수사를 해봐야죠. 그거는 그 제가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실을 터는 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그날 한 10시부터
한 새벽 한두 시 정도까지의 그 시간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통화 자료 그리고 그 당시 배석했던 주요 당직자 및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그 의원들은 당사를 보내고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원내대표단의 핵심 인사들은 그 자리 같이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주요 당직자 및 그 보좌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통화 자료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핸드폰 아마 이미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모두 그 사람들 거는 네.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어쨌든 그 당사 또는 그 국회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그로 인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어요.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자택이나 의원회관 다 압수수색했고 또 본인도 소환해서 지금 조사가 끝났고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내대표 할 때요 원내대표 방을 기자들한테 다 개방한 카페로 만들어서 오히려 다 개방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자료도 거기서 작업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수사기법 내지는 기술이 너무 좀 부실하다는 게 아예 그것을 이제 정당의 구조를 아는 사람의 경우는 거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혐의가 있다라면 왜 원내대표실을 지금 시점에 더군다나 지금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그걸 압수수색 할까에 대한 거부감 반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국회 내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거는 흠집내기거나 아무런 실효적 효과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속칭 쇼잉이다. 예. 그래서 반발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특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당일에 여러 가지 그 장소를 변경했던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특정해서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거죠. 이제 그 논점이 두 개잖아요. 압수수색의 정당성 문제하고 그리고 의혹의 신빙성인데 이제 의혹의 신빙성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그 특검보가 이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게 뭐냐면 그 개헌 모의가 사실상 그러니까 작년 3월경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5월 9일에 원내대표가 됐고 그러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냐 아니면 무슨 관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특검보가 이 얘기를 했냐 이건 또 되게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24년도 3월이면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지역에서 선거운동할 때예요. 총선 직전. 총선 바로 직전에 있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가 당선됐단 말이죠. 그때 사실은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관을 수행했던 것은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어떤 인연이 깊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평의원이었던 추경호 의원과 그것을 같이 모의하고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나간 것 측면이 있고 과잉 해석이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추경호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 지금 선거에 올인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걸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긴밀하게 그리고 초기 시점에서 그걸 같이 모의하고 의논했다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2023년 후반기부터 있었어요. 우리 당내에서. 저 원내대표 할 때 실제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하고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때는 주로 걱정을 했던 게 일부러 휴전선 인근이나 뭐 백령도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이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떤 그 시기 때마다 그 당대표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 의도적으로 도발 야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우려 때문에. 그 실제로 2024년 1월 달만 해도 그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봤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닌데 정황상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기도 했고 이게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한테 진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던 얘기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그래서 1단계로 우려했던 거는
이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이었죠. 지금 이제 그 수사하고 있는 외환 예, 관련.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무인기 사건이나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연속선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뭐 그 무력 충돌도 없이 할 거라고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최고위원 된 이후에. 근데 그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5월달 그러니까 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되는 시점이 사실상은 저는 비상계엄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안보실장으로 간 신장관 그 앞서 네, 신원식 장관이 약간 부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맞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맞바꾸지? 이상하다고 다들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엄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를 그리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오면서 당내 긴장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충황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그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그런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는 뭐 안가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적을 쭉 조사하면 될 거예요. 네, 네. 원내대표를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비상기업 발동한 시점까지.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사전 보호의 가능성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12월 3일 그날 밤, 네. 그날 밤의 행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건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통화 시간이. 근데 그 직전에 한덕수 총리하고 7분간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로부터 그다음에 또 나중에 밝혀진 한덕수 총리의 그 당시 행적을 보면 처음에 알려졌던 거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간의 통화에서 뭔가가 이야기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한덕수 그 당시 총리의 행적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러니까요. 그 통화 내역에 대한 추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화 내역 자체를 두 사람의 진술로만 그리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 사람의 공통의 목표는 부인하는 게 최대죠. 그럼 죄송한데 예. 거기서 하나 이건 소설인데요. 말 그대로 뇌피셜인데 하나 저거 그 의아한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특검이 재청구를 안 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구속영장 청구 전에 이제 그 특검을 취재하는 그 기자들에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7분간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총리가 7분간 통화했던 내용을 일정 부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시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뭔가 상세한 진술을 했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이게 불구속 기소로 갔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소설도 사실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가능성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만 예. 더 얘기를 하면 내란 특검의 특검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플리 바게닝을 해야 된다고 건의한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폴리바게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좀 제기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증언이 유일한 그 수사 자료 그 증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폴리바게닝 외에는 그 형사적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증언을 그렇죠. 유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지금 형태를 봐가지고는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상당히 그건 높아지죠 가능성이.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예. 거죠. 근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그 기소된 거는 그 방조죄예요. 가담죄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고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란 가담죄거든요. 주요 임무 종사죄. 예, 종사자나 가담하거나 이런 그 차이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지금 특검에서 왜 방조죄로 했을지 법조인들이 그게 좀 의아하다고 예, 얘기들을 그게 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거 기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법조인들 사이에서. 예, 법조인들이 왜 그러냐면 가담죄로 했으면 구속이 유력한데 도리어 방조죄로 하는 바람에 방조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회의 소집이 이걸 그 합법적으로 국무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는 절차적으로 무조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이 바로 지적됐거든요. 예. 법원이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방조죄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담죄로 도와주려고 소집했다 이렇게 갔으면 법원에서도 훨씬 영장 발부가 됐을 텐데 도리어 그 특검이 방조죄로 걸면서 다툼의 여지를 만들고 그게 저는 조금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인데 물론 이거 다 추정이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회자께서 내피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이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합리적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는 그 양자의 어떤 그 증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추경호 지금 의원의 여러 가지 조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것을 증거 확보를 못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지금 뭐 내란 방조가 됐건 가담이 됐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지금 원내대표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증언만에 의존해서 이거를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특검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더 수사 기법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제 그 내란 특검 그 취지 주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플리바게닝을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특검법 개정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게 노상원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맨은 지금 노상원인데 노상원이 일체 입을 안 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상원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이 건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가 좀 약간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했는데 순순히 그냥 불구속 기소한 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면 혹시 여기에도 이게 좀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초기에 가담했던 군인이나 또는 그 정부직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증거 확보가 용이한데 그렇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정당, 국회 또는 기타 뭐 그 한 달이 걷는 거죠. 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그 가담자들의 증언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특검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아주 은밀하게 추진됐었고 그렇죠. 또 짧은 기간에 당일로 한정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디 뭐 컴퓨터든 어디에 증거가 남기기 어렵고 초기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 확보 자체가 특검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장소를 4번이나 이게 변경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담 내지는 동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헌법기관이 각 개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의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고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왜 그렇게 판단했냐. 이것은 정말로 증거나 명백하게 그것이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특검이 특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운영 주체는 그럼요. 네. 정당인데 네.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이걸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범죄죠. 이건 예. 대단히 중대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근데 요 얘기를 하니까 요거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여쭤보고 나경원 의원 어제 민주당이 계엄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이게 뭐 방송에서 적절한 말하죠. 이제 말인지 뭔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던지면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못하면은 그 1910년 우리 그 1905년의 을사조약도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렇죠. 예.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 아주 적극적이고 빠르게 행동했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18명의 표결 그 부분도 사실 국민의힘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똑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이것을 단일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나경원 의원 얘기하면 요즘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아니, 법사위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묘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 예. 어쨌든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간사 이 후보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림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들이. 그리고 뭐 그 도리어 간사라는 게 그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교수단체별로 1인을 둘 수 있고 50조 2항에는 그 위원회에서 뽑는데 호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예를 들면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민주당 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부결시키면 또 부결돼 버려요. 뭐 법상으로. 근데 그 지금까지 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지금 뭐 그 국회 주변에서는 이게 법사위 단독이고 원내대표하고 협의 안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떠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속뜻이 아예 진짜 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처음부터 봉쇄하려고 했느냐. 근데 간사 원래 그게 김용민 간사가 안건 합의를 해준 걸 봐서는 해줄 의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건데 안건이 올라올 때는 사실상 그 여야가 간사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줬던 얘기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민주당이 너무 과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그 그 프레임을 본인의 말 한마디 한 방으로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뭐 초선 나부랑이들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뭘 알아 뭐 그렇게 되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근데 일부 국민의힘 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 거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도리어 그 유리한 환경을 본인이 걷어찼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언론의 관심이 모든 그 자기한테 쏟아지니까 원래부터 간사로 갈 때부터 노렸던 효과고 이거 역시 기대했던 이게 내가 그 법사위 간사 오길 잘했어. 그럼 역시 그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기사 빼고는 뭐든지 다 좋아한다고. 아니 저 나경원 의원의 경우 사실 오선 의원이 간사로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당에서 그것을 선임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이미 그 나경원 의원이 왜 거기 갔을까에 대한 것을 예측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보까지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나경원 의원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게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포석을 두고 가는 그런 것들로 다 노출되고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예. 보통 정치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숨기고 감추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는데 나경원 의원은 왜 간사로 갈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하거든요. 네. 뭐 내년에 뭐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언론의 집중 부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자기가 그것을 좀 즐겨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효과를 다 거뒀다. 간사가 안 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오신환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사위가 벌써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예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하면서 그 덕에 당대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어떤 어필. 그렇죠. 그런 그리고 점에서는 그러니까 최고다.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케이스, 그다음에 장동혁 당대표가 되는 국민의힘의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나경원 지금 의원이 법사위에서 간사가 돼가지고 막 그 싸움을 이제 그 싸움처럼 만들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안 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본인만 좋지 당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요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상당히 좀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탈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그 민주연수원장의 어떤 또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평하십니까, 의원님은? 오 의원님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이번에는. 그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제 민주진영에서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돼 왔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다시금 세상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 계기가 돼서 사실 조국혁신당의 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면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또 피해자 당사자가 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것이 또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뭐 강의 내용 안에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그 내용 발언한 수준도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인식에 대한 차이가 그것을 들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걸 또 같이 조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특정돼 있는 사람 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조국 혁신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큰 갈등 요인의 한 부분인데 이것에 그냥 뭐 불을 좀 당긴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사건이 벌어진 경과를 보면 그 시점도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이 매우 긴박한 상황 그리고 탄핵이 예. 전후에서 이런 상황 그리고 조국 당시 그 당 대표가 이제 3심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그 당일날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게 과거 부산 오거돈 시장 사건 났을 때 우리가 그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혀를 찬 게 아니 총선이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부산시장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상으로도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뭐 민주진영, 좌파 진영이 뭐 성범죄 어쩌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성희롱, 성차별, 그다음에 성평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온 게 소위 그 민주진영 좌파 쪽에서 해왔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덕적 눈높이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 온정주의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째는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신속하게 격리부터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봐야 됩니다. 이 네네.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잉 조치하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문제를 보면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인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당의 연수원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전에 약속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간 건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교육원장이 되는 순간 당내 교육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다른 당에 가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 그리고 본인 저는 그 개돼지란 말을 약간 오해가 된 게 있는데 그 말인즉슨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성희롱 사건 관련 없이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확인되지 않고 그냥 이 자극적인 방송이나 이런 유튜버에 흔들려 가지고 하면 그 개돼지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떼서보면 좋은데 마치 그것이 가해자 입장을 옹호하는 듯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매우 신속하게 윤리감찰단 조사를 했는데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 스타일이 뭔가 결심하지 않으면 그런 짓이 안 하거든요. 강도 높은 조치라 하면. 글쎄요, 그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마 그 조사 그 결과 발표 보고 이미 드러난 상황만 봐도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춘석 의원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했던 뭐 수위 정도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은 당대표가 해야 될 영역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발언들 내용들을 다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데라는 측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수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찮은 이런 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라는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당사자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찮은 일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조국 원장한테 갔어요. 입장 밝혀라. 한마디로 이거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딱 설정을 한 거잖아요. 조국 원장의 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건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구조적이나 어떤 그 원칙적으로 보면은 조국 당대표의 책임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본격화될 시점에 본인은 감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조국 대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묻기에는 일반적인 정당의 구조에서는 맞진 않아요. 그러나
이 조국혁신당은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고위 조국 대표의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그렇죠.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조국 책임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대표가 아쉬운 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나왔을 때 최소한 감옥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본인 말 맞다나 조국혁신당 말 맞다나 당원도 아닌데 하기 어려웠다면 출소된 이후에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 의사를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나 탈당할게요라는 얘기를 어떤 형태든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상식적으로. 아니 보면. 조국 전 대표에게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고 그 내용들도 조국 전 대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다만 가해자를 제명한 상황에서 그것이 다 정리된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었으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발빠른 어떤 SNS의 대응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보고받고 역할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원장이나 최강욱 원장이나 공교롭게도 모두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사람들이다. 두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정책 파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뭐 사면복권도 된 데다가 어쨌든 최강욱 의원은 우리 당의 교육연수원장 또 정청래 당대표가 그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조국혁신당의 문제가 우리 당으로 지금 전이되는 현상이 된 거죠.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런 사례 과거 자치단체장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문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그 적극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추론하건데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 이거를 보호하고 싸울 생각이면 윤리감찰단도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막 사면되고 더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한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에 이 발언이 조국 혁신당이 머물러야 될 것을 민주당으로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트라우마가 있는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빨리 끊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냥 누적돼서 쌓여갈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 스타일상 이것은 결단을 내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오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